오늘 그 강의의 주제가 3.1운동의 문학적 기억과 재현, 주로 3.1운동이 가지는 그 다음에 3.1운동이 우리 문학에 미친 영향, 그 다음 대구에서 벌어진 상황, 문학적 성취,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 문학 교육의 공간 속에서 아주 많이 접해왔습니다. 70년대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박두진의 3월 1일의 하늘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의식으로서 아까 전 강의에서 긴념제 이런 게 나왔는데, 김인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이런 노래도 우리가 많이 계속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교재 속에서도 강소천 작사, 옥속에 갇혔어도 하여튼 그런 또 3.1절 노래, 동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만큼 3.1 운동이 우리 민족의 중요한 동력으로서 작동되어 왔다. 우리 민족의 어떤 내재적, 내화된 어떤 동력으로서 계속 작동되어 오고, 50년, 60년, 70년, 지금까지도 원래도 3.1 운동을 엄청나게 높이 평가하고, 이미 시정부와 연결시켜서 남북 3.1 운동까지 이렇게 긴념제를 열려고 했으나 아쉽게 약간 좀 끝이 마무리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잠깐 유인물을 잠깐 보면서 보면 이 3.1 운동 앞에 선생님은 주로 열강을 하시던데, 지금은 이제 약간 이 팩트, 이 사실을 공부를 약간 하면서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종 황제 인산일이라는 게 이제 3월 1일이 아니고 3월 3일입니다. 3월 3일. 그러니까 이 황제나 임금이 죽어가 이제 장례식 지내는 날인데, 이 3월 3일 날 인산일이니까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모여들죠. 드니까 이 3월 1일, 그 이틀 전이죠. 3월 1일에 천도교, 기독교, 불교 이 세 단체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선언을 한 거죠. 김인년 3월 1일 선언을 하게 되는데, 천도교, 기독교, 불교, 근데 이 당시 가장 중요한 단체 아니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림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천도교가 상당히 많은 자금을 내고, 또 기독교가 이 3.1 운동의 주축 세력으로서 관여하게 되죠. 이 유림들은 자기들이 아마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이 3.1 만세운동이 엄청나게 크게 벌어지자 유림들이 우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유명한 우리 심산 김창숙, 지금 성균관대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데, 성주분 독립투사 심산 김창숙 선생이 중심이 되고, 또 영남지방의 면우 각종석 이런 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우리가 제출해야 되겠다. 이래서 유림들 137명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파리 장서라는 것을 제출했습니다. 유림들은 3.1 운동보다 뒤에 한두 달 후에 이 파리 강화 회의에 파리 장서라는 것을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게 됐죠. 하여튼 이런 어떤 상황인데, 3.1 운동이 하여튼 거족적 민족 운동이었다. 거족적 민족 운동이었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3.1 운동 이전, 이후에 이런 큰 어근은 더 이상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족제라는 게 전 민족이 힘을 합쳐서 일어선 운동이다. 이전에 동학농민전쟁이라든지 개화운동이라든지 이런 많은 운동이 있었는데, 그런 운동들은 전부 일부 계층이나 어떤 집단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운동이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운동들도 해방 이후에 많은 이런 어떤 항구운동이 있었는데, 이 전민족이 좌우, 상하, 계층 관계없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난
그런 운동은 없었기 때문에 이 3.1 운동이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3.1 운동에 대해서는 수많은 당대에서도 많은 그런 연구가 있었고 후대에도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우선 우리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책 두 권이 지금 나와 있는데 우선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이게 지금 박은식 선생이 쓴 20년대 쓴 한국 독립운동 혈사인데 한국 독립운동의 진짜는 의니까 한국 독립운동의 피 어린 역사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 이제 3.1 운동이 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3.1 운동에 참가한 인원이라든지 이 3.1 운동 규모라든지 이런 게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은식 선생이 이때 국내에 있은 게 아니고 중국 국외에 있었습니다. 국외에 있으면서 국내에 벌어진 이 큰 항쟁을 기록했는데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지금 기록하고 통계를 내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참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그것이 약간 확대된 게 아니냐, 과장된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지적들이 있고 그러나 주로 민족 정신이나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확대라든지 이런 게 이제 될 수 있겠죠. 뭐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이런 데서 통계라든지 이렇게 다소 과장돼 있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반대쪽에 나오는 게 이제 이 청류남령이라는 일본 사람이 쓴 그 책인데 3.1 운동이 일어난 지 한 3년 이내에 조선 독립 소요사론이라는 두꺼운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일어난 독립 3.1 운동을 소요사다, 소요 이렇게 아주 왜곡되게 편견을 가지고 내란 정도, 소란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다소 확대되고 과장되었다면 이쪽은 아주 좀 축소되고 왜곡되어 있다. 오른쪽 책들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이 3.1 운동에 대한 자료들은 연구를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우리 이런 독립운동 지혈사 그런 책이 있고 또 일본 측 어떤 자료들이 있고 또 일본 경찰 헌병들의 어떤 자료들이 있습니다. 통계 뭐 이런 자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회고 해방이 된 다음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회고하는 거죠. 회고하면서 기억을 되살려가 쭉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이제 대구 3.1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회고하고 많이 하는데 그 회고라는 것이 이제 이미 해방이 되니까 그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바뀌니까 그 기억이라는 게 다소 왜곡되고 또 주관화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세히 좀 점검하면서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어떤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3.1 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곧 우리 유인물의 첫째 돼 있죠. 첫째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이 민족이라는 어떤 개념을 뚜렷이 인식할 수 있었다. 자각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아닌 타자, 그러니까 외세, 이 타자의 대타적으로 우리 민족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 단위, 민족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그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이 큰 어떤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의식을 분명히 하여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거족적 민족운동이다 이랬는데 우리 민족 전체가 한 단위가 돼 가지고 외세, 타자에 맞선 그런 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3.1 운동이 가지는 의의는 결국 그러면 이제 3.1 독립운동을 한 다음에 국권을 찾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만들어질 정체는 도대체 뭐냐, 정권의 그 정체, 국체는 도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시 그러면 고종 황제나 순종 황제가 지배하는
봉건 왕조 체제로 좀 돌아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놓여 있죠. 이것은 이제 복백주의라 할 수 있는데, 복백주의, 나라를 되찾고 다시 임금을 이제 세우는 그런 어떤 상황.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서 강점되었으니까 다시 대한제국으로 좀 돌아가야 되는 거죠. 돌아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미 고종이 퇴위했습니다만 1912년에 업영장 임병천을 불러가지고 밀지를 주고 대규모 업영 전쟁을 일으켜라, 이렇게 밀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라를 찾게 되면, 업영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찾게 되면 이제 이게 다시 황제의 나라가 되는 거죠. 황제의 나라가 되는데, 이 국권 반환 요구서를 요청했던 대한독립의검부 이런 그 조직들이 사전에 발각됨으로써 이제 업영 전쟁은 실패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 복백주의가 새로 찾는 나라, 만들어진 나라의 그 중심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새로 세워지는 우리들의 나라는 이제 국민국가가 되어야 된다. 근대로 이제 바뀌어오면서 이제 우리 민족이, 민중이, 국민이 이제 민주주의,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근대 체제의 어떤 네이션 스테이트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군주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임금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1910년 넘어서면서부터 지식인들이 그런 그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 대동단결선은 그런 게 있었고요. 대동단결선은 그 주위에 있는데, 대동단결선에 보면 우리 그 민족 지도자들이 신규식, 박용만, 박은식, 신채호, 조수왕 이런 사람들이 선을 했는데, 융희 황제는 이미 경술의 국치 당시에 국권을 양려함으로써 완전히 이제 일본에 대한 양려가 아니라 결국 국민에 대한 양려다. 그래서 이제 국민국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국가로 양려했다고 이들은 선언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황제의 나라가 끼어들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대구에서도 그 대한광복회가 조직됐는데, 이 대한광복회, 이런 박상진, 우리 대구, 울산 사람인데 대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활동을 했어요. 대한광복회. 이런 데서도 공화주의 국가를 내세우고 새로운 나라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1운동 이후에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것도 결국 상해 임시정부라든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정체들이 전부 이제 공화주의나 국민국가를 지금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럼 3.1운동 이후에 세워지는 나라는 이런 국민국가가 되어야 된다. 근대 국민국가가 되어야 된다. 황제의 나라가 아닌 근대 국민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또 합의하고 있다. 지식인들이 합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주공화제가 실현되는 국가,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예술 분야로 이제 파급돼 갈 때 이제 중요한 점이 1919년, 20년 전으로 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상당히 전환되는 시점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의 어떤 자각, 개성의 자각, 개인 자율적인 어떤 주체의 어떤 사고, 생각, 이런 것들로 변해가는 시점인데, 그 시점에 3.1운동이라는 큰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이 3.1운동이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점에서 3.1 만세운동을 부르면서 나름대로 어떤 자존, 우리가 이렇게 해냈구나. 어떤 봉건 역사 속에서 소위 하위 주체, 요즘 흔히 연구자들이 많이 연구하는데 스발튼 그런데, 이 하위 주체들이 뭐 여성이라든지 노동자, 농민이라든지 뭐 학생이라든지 이 권력의 중심에 있지 않는 이 하위 주체들이 이 3.1 운동을 통해서 이제 급부상이 된다는 거죠. 급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3.1 운동을 통해가 여성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 학생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 노동자, 농민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 이제 서게 되는 그런 어떤 순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측면들을
이제 이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가 우리 3.1 만세운동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거족적 민족운동이었다. 그 다음에 공화제를 지향하고 있었다. 근대 국민국가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개성의 어떤 자각, 주체의 어떤 정립,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3.1운동 이후에 이 하위 주체들의 어떤 부상이 두드러졌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많은 민족운동, 문화운동들이 이런 하위 주체들이 중심에 서서 만들어낸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연 주제 문학을 통해서 우리 3.1운동은 어떻게 형성화됐나, 뭐 이런 문제를 재상해 볼 수 있는데, 이 3.1운동 전후에서 우리 문학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선 3.1운동이라는 게 대외적으로는 민족운동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큰 획기적 어떤 전환이 있었고, 그 다음에 투쟁이 이제 3.1운동이 비폭력운동이었는데 비폭력운동으로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무장투쟁운동으로 의열단 같은 거죠. 의열단. 요즘 TV에서 약산 김원봉하고 많이 나오는데, 그 의열단 투쟁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막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는 일제가 그 식민 통치의 방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만들었다. 지금까지는 이제 무단정치였잖아요. 무단정치였는데 총칼로 막 빼앗고 강제 병합하는 그런 어떤 정치였어요. 그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해가 신고제를 통해가 신고를 하는 많은 농민들로부터 이 땅을 이제 빼앗고, 1918년쯤 되면 이 토지조사 사업이 완료되면서 완전히 경제적 어떤 그런 수탈을 완료했죠. 완료한 다음에 이 3.1운동이라는 어떤 그 봉기에 부닥치니까 정책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래서 문화 방면으로 이제 문화정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썼죠. 문화정치를 사이토 총독이 들어서면서 문화정치라는 어떤 것을 썼는데, 문화, 언론, 문학, 예술 이런 데 이제 숨통을 이제 틔워준다는 거죠. 숨통을 틔워준다는 건데, 이 문화정치라는 것이 물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게 이제 상당히 기만적인 고등술책이다. 기만적 고등술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실제는 총칼로서 정치할 때는 억누르고 있으니까 전부 다 조용하게 있는데, 너희끼리 좀 자치운동도 하고, 자치적인 어떤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라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모여가 신문도 만들고 글도 쓰고 모의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자율적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검거와 색출에 용이해질 수 있다는 거죠. 불순분자들을, 저 그룹 중에, 좀 불순분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관리하기가 쉬워졌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상당히 기만적인 고등 통치 정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여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그래 되고,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이 문화정치로 인해서 우리의 문화예술이 실제는 상당히 많이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는 이게 무단정치 하에서는 정치,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했는데, 우리 옛날에 많이 외웠잖아요. political animal, 좀 많이 정치적 동물인데, 이 정치에 대한 욕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정치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는데, 이 정치에 대한 욕망이 지금 억눌려 있거든요. 억눌려 있어요. 억눌려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문화방면을 딱 열었어요. 여니까 정치에 대한 욕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이 얼음 위에 숨구멍을 열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트 지식인들이 정치의 욕망은 숨기고 문화로 표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들이 탄생되고, 문학, 예술, 예술 하위 또 미술, 곳곳에서 작가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거죠. 근데 이때 나이들이 거의 다 연소하고, 나이가 한 18살, 20살, 25살 이내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대단한 작품 썼다, 대단한 그림 그렸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엘리트 청년들이 몰려들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정치에 대한 욕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결국 정치와 문화가 이꼴 동일성
정치와 문화의 등가성이 되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지식인들이 글로 몰려들어서 그런 문자 행위를 또는 뭐 예술 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지난 우리 학교 우리 뭐 문학 이런 공부하다 보면 뭐 창조, 백조, 폐허 이런 거 외웠잖아요. 이런 어떤 잡지를 통해 가지고 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때 생겨났거든요. 이런 신문들을 통해 가지고 자, 수많은 어떤 글쓰기들이 이루어졌다. 자, 이 문자 행위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글쓰기. 자, 여러분도 지금 요즘은 저 본다, 자, 보다. 보는 데 익숙해가지고 쓰기를 잘 안 하잖아요. 쓰도 한 2줄 쓰고 찾아보는데 전부. 그러니까 이 사실 쓰기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자기 표현하는 거니까. 우리 이거 뭐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우리 최근에 김윤식 선생님이라고 한국 근대문학을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이 저서만 한 100권 정도 냈어요. 내고 이제 뭐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하는 말 중에 나의 사전에는 두 개의 동서밖에 없다 이랬거든요. 읽다와 쓰다 이 두 개의 동서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읽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계속 읽고 남이 한 문자 행위를 읽고 오후에는 계속 자 쓴다. 자 쓴다는 거 쓰다는 거죠. 계속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방대한 읽다 쓰다의 기계, 기계란 말은 이게 완전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랑 기계, 문학 기계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김유익 선생이 거의 완전 읽다 쓰다만 가지고 평생을 하여튼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쓰는 어떤 행위들이 이제 문자 행위, 글쓰기 행위들이 이제 본격화될 수 있었고 이 시기를 전후해서 작가의 탄생들이 이루어진다. 작가의 탄생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3.1 운동을 다룬 그 중요한 어떤 작품은 우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뭐 약간 중심에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 배경으로 다룰 수도 있고 이런데 우선 우리가 만세전 그런 게 있어요. 만세전. 이 표제에 비해서 만세전이라는 것을 좀 달고 있는데 만세전. 그죠? 만세전. 읽어야 되네. 그죠? 만세전.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만세가 3.1 만세죠. 3.1 만세. 3.1 만세 이전이다. 이 말 이전. 3.1 만세 이전. 이 뜻이거든요. 3.1 만세 전. 보통 이 전자가 아니고, 바이오그래피 뭐 전 이게 아니고, 홍길동전이 아니고, 춘향전이 아니고, 이게 지금 만세 전이니까 만세 전, 3.1 만세 전의 어떤 상황을 지금 소설로 쓴 거죠. 그런데 여기는 아주 부잣집 도련님, 자, 부잣집 도련님인 이인화란 청년이 동경에 지금 유학하고 와 있는데 어떤 의식도 생각도 별로 없는 뭐 즐겁게 살아가는 날마다 즐겁게 살아가는 청춘인데 물론 결혼을 했고 부인은 저 서울에 있고 자기는 동경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인이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이제 귀국하는 어떤 과정을 그리고 있잖아요. 여로 여행의 쭉 이제 동경에서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김천으로, 서울로 이렇게 쭉 돌아오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 부인의 자기 마누라가 이독하다는 어떤 그 정보를 받고도 그러니까 별 의식 없이 일본 여급을 만나고 뭐 놀러도 가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대책 없는 청춘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시모노세키에 와서 이제 그 배를 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조선인이란 그 차별을 느끼고 줄을 이리 쓰라 저리 쓰라부터 시작해가 온갖 이제 수모를 겪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인은 뭐 개돼지와 같다든지 이런 일본인의 말들을 들으면서 부산까지 오면서 우리 민족 외부의 어떤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던 이 청춘이 이제 우리 민족 외부에 겹치는 수많은 그런 식민지화된 현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부산에 오니까 완전히 그 부산에 있는 온갖 집들이 일본식 집으로 되어 있고 또 부산에서 다시 서울로 오는 그 열차 안에서 보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한 게 내부 문제가 아니라 외부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우리 민족 내부에도 이런 많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이니시에이션, 아픔
아픔을 견디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현실을 발견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외쳤던 게 바로 뭐냐 하면 식민지 10년 동안에 외쳤던 게 바로 우리 그 서쪽에 지금 인쇄돼 있는 인용 부분 보면 이 주인공이 부르짖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시들은 배춧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멀거니 앉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듯한 천한 웃음이나 해해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 가엾기도 하고 분이 치밀어 올라왔어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다.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대접으려다. 무덤이다. 구더기가 들끓는 무덤이다.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속에 살면서 공동묘지에 갈까봐 애가말하는 가력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막 부르짖잖아요. 이게 이제 만세전의 그 정점인데, 이게 식민지 현실 이렇게 3.1운동 직전에 우울하고, 하여튼 이런 불안한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그려낸 어떤 그 소설, 이 바로 만세전이다. 이제 옆에 이게 이제 이광수의 무정인데, 이광수의 무정은 1917년에 매일신보에 연재됐어요. 매일신보에 연재됐는데, 이 책은 지금 작년에 발견된 초판본 이광수 무정. 지금까지 초판본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있었는데 전부 아주 험하게 남아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 하여튼 초판본 이광수 무정을 고려대학 그 졸업생이 할아버지가 고려대학에 기증을 했어요. 이게 첫 발견된 이광수의 무정 작품이죠. 근데 무정 126장에 보면 이 주인공들이 우리 약간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뭐 이형식, 김선영, 박영채 이래 나오는데 이 주인공들이 전부 하여튼 마지막 떠나간 그 모습이 외국 유학을 다 가게 되는데 외국 유학 간 다음에 후일담을 그려놓은 게 126장이죠. 소위 에필로그라 할 수 있나요? 후일담을 그려놓은 게 126장인데 여기에 보면 완전히 조선의 현실이 무정이 1917년에 발표됐으니까 이 만세전이 다루고 있는 배경과 거의 같은데 조선은 날로 날로 아름다워져 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젊은이들은 힘이 팔뚝에는 힘이 솟고 뭐 강토는 해외 유학 갔다 온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조선은 날마다 이렇게 날마다 하여튼 좋아져 간다.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이게 만세전과 상당히 대비되고 있는 어떤 장면들인데 이게 물론 우리 작가의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3.1운동 전에 발표되었고 이거는 3.1운동 후에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발표된 만세전과 이광수의 무정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게 3.1운동을 겪었다 안 겪었다. 그러니까 경험했다 안 했다 이런 어떤 시기 이런 어떤 차이도 놓여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광수가 3.1운동에 대해서 쓴 유명한 소설이 이제 재생인데 이 재생은 사실은 재생을 보면 우리 오쪽에 잠깐 보면요 재생을 보면 이거는 어찌 싶은데 이 재생을 보면 이 재생도 일제시대 또 이렇게 또 단행본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최근에 뭐 연애의 시대 그런 책을 쓴 고미숙이라는 그 고전평론가가 쓴 책을 보니까 이 재생은 한 번도 책이 나온 적 없다. 50년대 나왔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는 여기 일제시대 때 이미 이렇게 장편 소설로 발행된 바가 있는데 이 재생은 바로 3.1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처음에 아주 나와요. 열정과 순정을 가진 인물들이 나와요. 봉구라든지 순영이라는 이 두 인물이 나오는데 이 3.1운동에 참여해가 삐라도 뿌리고 같이 막 숨어 다니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서로 사랑이 싹트고 애정이 싹트고 이렇게 했는데 3.1운동에 참여했던 이 주인공들이 타락한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는 게 바로 재생입니다. 재생. 알겠죠? 이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이 주인공들이 결국 사랑과 돈에 물어 타락해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게 이 재생이다. 재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에 우리 소설, 일본에서 번안된 소설 장안몽이 있는데 장안몽 같으면 우리가 그 이수일과 심순의 이야기, 그죠? 이수일. 심순애가 가난한 고학생 이수일을 버리고
돈 많은 김중백이 지금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돈과 사랑 사이에서 사랑을 버리고 이제 돈 쪽으로 가게 되는 게 우리 근대의 모습입니다. 근대. 옛날에는 사랑이 최고라 생각했는데 근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 돈이 모든 가치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훼손되죠. 그러니까 훼손된 가치가 이제 성행하게 되는데 이 재생은 3.1운동 이전에 가졌던 이런 이념, 순수, 열정, 사랑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완전히 이제 돈과 욕망 속에 흐드겨 있는 어떤 젊은이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게 바로 재생이다. 그러니까 자, 봉구를 버리고 부자인 백윤희의 첩으로 시집을 가고 또 여기에 복수하고자 봉구가 인천의 미두치인소에 가서 일확천금을 꿈꾸고 복수를 꿈꾸고 이 완전히 그렇게 통속적인 어떤 애정 갈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모습이 처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결국 나중에 뭐 수년 죽게 되고 이제 고민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어떤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 이광수도 3.1운동에 상당히 많이 참가했잖아요. 28 독립선언, 뭐 상해 임시정부 주필 이런 것을 하면서 참가를 많이 했는데 이 재성에서 어떤 그런 3.1운동 이후 타락된 어떤 그 젊은이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읽으면 무정 못지않게 일단 통속적이니까 재미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이건 이제 46년에 나온 책인데 이게 미륵 니 데어 얄루 플리스트 됐으니까 한국에 있어서의 한 청춘 이렇잖아요. 융겐더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서의 한 청춘 피퍼사라는 독일에서 나온 책입니다. 독일에서 이게 압록강은 흐른다. 책 제목은 많이 들었는데 이미륵이 쓴 압록강은 흐른다. 독일어로 썼죠. 독일어로. 경성의학 전문학교를 다녔던 이미륵이 3.1운동에 가담하고 더 이상 근거를 피해가지고 압록강을 건너서 상해로 베트남으로 프랑스로 해서 독일에 가서 정착해서 의학 전문학교를 다녔으나 이제 뭐 작가로서 삶을 살다가 50년에 돌아갔죠. 그런데 이 이미륵의 이 책은 이제 독일 교과서에도 널리 실릴 정도로 아주 우수한 그런 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판본 이미륵의 이제 압록강은 흐른다. 여기에 보면 이제 거의 자전적 소설인데 한국의 산화, 풍습, 언어, 인정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어떤 변화, 신구 문화의 교체 이런 것들을 그려내고 있는 빼어난 수작이다. 우리 6쪽에 보면 전혜린이 제일 먼저 번역했습니다. 전혜린. 독일에 유학간 우리 전혜린 잘 알잖아요. 이 전혜린이 제일 먼저 번역했는데, 3.1운동에 가담했던 주인공의 어떤 모습을 좀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 주인공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그러다가, 결국 고향으로 낙향하게 되고, 어머니가 이제 너는 집에 있을 수 없다. 이 고향을 이제 너는 외국으로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압록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초기 그 뒷부분에 보면 그려내고 있는데 특히 작별 부분이 정말로 감명 깊은 장면이다. 이 작별 부분이 지금 그 독일어로 좀 써놨잖아요. 어머니가 아들과 헤어지면서 아들도 뭐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조 마인 킨트 제제트 게헤 알라인 파이트. 이게 독일어니까. 자, 내 아들아, 마인 킨트, 내 얘야, 이 말이 마인 킨트라는 게 있어요. 내 어린애야, 나의 아들아, 얘야, 이 말이 얘야. 또 의역하면, 얘야. 제째 때는 지금, 현재, 지금, 이제, 너는 온라인 홀로 바이트 계속 개해 가야 한다. 얘야, 이젠, 자, 전혜린 번역은, 자, 애기야, 이젠 너 혼자 가거라. 이제 너 홀로 가야 한다. 이게 이제, 이제 너는 이제 혼자고 너가 이제 이 큰 세상, 세계로 향해 나아가야 된다. 그죠? 이게 이제
이제 성인이 돼가 성장 소설이죠. 성장 문학이죠. 이 부모의 품을 떠나가지고 이 세상에 이제 혼자 나서서 가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 혼자 가야 되는데 이 어린 나이에 벌써 이렇게 아픔을 안고 부모와 헤어지면서 저 이국 땅으로 가는 모습을 좀 그리고 있어요. 이 장면이 상당히 압록강 흐른다에서는 명장면이다. 이런 이야기죠. 나는 너가 돌아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겠다. 세월은 그처럼 빨리 가니 비록 우리들이 못 만나는 한이 있더라도 슬퍼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생활에 많고도 많은 프로이트,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자, 애기야, 이제 너 혼자 가거라. 자, 이 마지막 문장을 가슴 속에 탁 하고 우리 걸어가면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젊은 시절에 고독, 외로움, 그 속에 이제 성장이 있다. 고통 속에 성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어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세 작품이 아마 3.1운동을 다룬 중요한 우리 한국 문학 작품들이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서 일어난 그 3.1운동은 언제 어떻게 되었느냐. 간단하게 보면 대구는 3.1운동이 3월 8일 날 일어났습니다. 3월 8일. 3월 1일이 아니고 3월 8일 날 일어났는데 서문시장에서 3월 8일 일어나서 이제 쭉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 대구백화점 근처까지 행진을 했어요. 아마 그때 일본 경찰들은 말을 타고 쭉 따라오면서 바로 총쏘했는 게 아니고 쭉 이제 호위하면서 따라오면서 유도하는 어떤 그런 형국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근거가 몇 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한 70명, 80명 근거됐다 아니면 뭐 몇백 명 근거됐다 약간 통계가 다 차이가 있는데 아마 상당히 근거는 많이 했으나 뭐 총수고 이래 하지는 않았 3월 8일은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어떤 3.1운동을 기획한 사람은 그 남성정 교회 지금 제일교회죠. 우리 현대백화점 그 옆에 그 제일교회 그 뒤쪽에 옛날 제일교회가 있고 지금은 또 새 제일교회가 크게 있는데 남성정 교회의 그 이만진 목사가 중심이 되었다. 이 이만진 목사가 7쪽이 장등이죠. 이만진 목사가 중심이 되었는데 그 전에 이미 3.1운동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전에 어떤 그런 이게 적이 있었다는 거죠. 신호가 있었는데 33인들이 3.1운동을 주도하면서 대구의 3.1운동을 자극해라고 지시를 받은 사람이 이갑성이었습니다. 이갑성이었는데 이 이갑성이라는 사람이 이만진 목사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3.1운동을 좀 이렇게 달라. 만세운동을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이갑성이 와서 대구에 와서 이야기했는데 이만집이라는 목사가 대구는 좀 일본의 그 80년대 그 여단도 있고 3.1운동을 일으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3월 1일에 서울에 막 3.1운동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3.1운동은 서울하고 북한에서 더 많이 일어났어요. 북쪽 지역에서 평북, 평안 이쪽에서 기독교들이 많이 개입돼 있었거든요. 그쪽에 우리 근대화가 평북, 정주, 평양, 뭐 서울 이쪽에서 상당히 많이 되어 있었는데 3.1운동의 주체 세력들이 기독교가 많이 개입되면서 북쪽에서 3월 1일 날 엄청나게 3.1 만세운동이 많이 났는데 3월 2일, 3일 이때 이제 기미 독립선언서를 받고 이래 보니까 이거 대구도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3월 8일 날 거사를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지금 우리 고등경찰 요사 이거는 아니네요 보니까 이 고등경찰 요사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상세히 기록되고 있다. 우리 7조의 그 밑에 이 고등경찰 요사에 보면 이만진 목사 뭐 등등 대구에서는 기독교가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장로교 계열의 그 기독교
지금 제일교회, 장로교 계열의 북장로교죠, 미국. 그 기독교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 학생들이 중심이 됐다, 학생. 학교는 주로 세 학교, 대구 고등보통학교, 지금 우리 경북고등학교죠. 대구 고등보통학교. 그 다음에 신명여학교, 신명여학교. 그 다음에 계승학교. 이 세 개가 중심이 되어서 3월 8일 그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 이제 보면 그 고등경찰 요서의 그 기록을 보면 대구 공립고등보통학교 학생 중에 4학년 허범, 3학년 백기만, 2학년 하윤실, 1학년 김수천 이름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백기만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죠. 백기만이 이때 학생이었고 3.1운동의 중간책으로서 상당히 많은 학생 동원에 가담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구는 하여튼 기독교, 학생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고 대구 문학의 중심 20년대 문학의 중심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백기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이 백기만이 쓴 유명한 회고록 중에 그 회고록 중에 보면 이건 아니네요. 자, 우리 회고록에 보면 우리 상하와 고월크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그 8쪽에 자기들의 어떤 내면 풍경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면 풍경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상하와 백기만의 그 심리가 여기 그려져 있잖아요. 3월 2일 날 서울에서 대규모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이상화를 찾아갔다. 자, 이상화, 백기만 어떻게 할래? 우리도 나서야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뭐 등사를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금 8쪽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구 3.1운동의 문인들로서는 백기만과 이상화가 가담해서 도화선이 됐다는 것을 일본의 그 고등경찰 요사라든지 아니면 백기만의 회고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기만은 이제 바로 근거되어서 나중에 형량 6개월을 받았는데 자기 회고에서는 1년 징역을 언도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재판 기록에서는 6개월 형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이상화는 근거를 피해서 서울로 도피해버렸죠. 서울로 이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책 9쪽을 보시면요, 이 1917년에 우리 대구 근대문학을 잠깐 보려고 하면 17년에 거화라는 그 프린트판 동인지가 있는데 거화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향가 3대목 남아있지 않듯이 이 거화라는 그 책이 있었다고 백기만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들은 4사람인데 이상화, 현진근, 백기만, 이상백. 이상백은 이상화 동생이고 이상화, 이현진근, 백기만, 이상백이 넷이 모여서 거화라는 프린트판 동인지를 만든 바가 있다. 문학 동인지를 만든 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거화란 왜 중요하냐? 실제는 그냥 20대 전후에 청년들이 모여가 자기들이 장문집을 만들었다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참가했던 이 4사람이 다 중요한 그런 20년대 우리 문학의 중요한 인물로 성장한다는 거죠. 이상화나 현진근은 백조의 동인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작가가 됐고 또 백기만과 이상백은 금성 동인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금성이라는 잡지의 중요 또 멤버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이제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거화라는 것이 우리 대구 문학의 중요한 연원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대구문학관 전시하는데 보니까 거화를 찾습니다. 이러는데 잘 찾아지지 않겠죠. 왜 찾아지지 않느냐. 이 프린트판 동인지라는 게 자기들이 한 10부쯤 만들어 주위에 돌려봤을 텐데 사실 그것이 남아있다면
대단하게 내용이 대단하지는 않겠습니까만 하여튼 네 사람이 모여가 하나의 그룹을 만들었다. 그룹. 근데 이 그룹의 참여가 문학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20년대의 한국 문학의 중요 작가로, 지역의 작가가 아니라 한국 문학의 중요 작가로 성장해가는 발판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 거화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연원이 된다, 기원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구 20년대 우리 3.1운동 이후에 어떤 그 문학을 이제 보려고 하면 이제 이 네 사람 또는 이장이까지 해서 이 5사람을 좀 집중적으로 현미경으로 약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우리 지면이 짧기 때문에 현미경은 아니고 뭐 한 중간쯤 되는 건데 보면 우리 이상화의 그 학생 시절, 이상화는 고등학교는 중앙고보를 나왔어요. 중앙학교. 서울에 있는 중앙학교를 나왔어요. 중앙학교 이전에 이상화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백부인 이이루라는 그 백부의 집에서 영양하에서 주로 자랐는데 이 백부 이이루가 우리 대구 그 북성로 가면 우연수로라든지 이런 그 도서관 겸 서고 근대 지식을 전파하는 도서관 겸 서고를 운영했고 다소의 애국 계몽운동에 참여했고 이런 어떤 영향하에 이상화가 성장했고 자기 형 이상정이 또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이제 독립군 장군이었던 이상정의 그 모습이잖아요. 어릴 때 모습. 이상정과 이상화의 키를 보니까 뒤쪽에 받침대가 있었나? 하여튼 키를 보니까 상당히 나이 차이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화의 삶에 이상정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 우연수류나 이런 어떤 집안의 어떤 가풍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건 어머니고. 여기가 아마 이상백이고, 이렇게 사회학자, 올림픽 이원내 이상백이고. 그런데 이상화가 3.1운동을 마치고 도대체 어디 갔나? 도피했다 했는데 서울에 있는 냉동, 그 기록에 보면 냉동, 박태원의 집으로 도망갔다. 이래 돼 있어요. 이 박태원은 그 박태준, 우리 그 동무생각 있잖아요. 저쪽에. 이미 지금도 저 동산병원 그 3일 만세 계단 위에 그 있는데 그 동무생각 어떻게 시간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 하여튼 박태준의 맏형이었는데 이 음악적 재능이 상당히 했던 영어와 음악에 상당히 조예가 깊었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빨리 요절했죠. 요절했는데 이상화와 상당히 친한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기록이나 작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상화가 박태원에게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글도 남아 있어요. 이 박태원은 소설가 박태원은 아니고요. 그죠?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천변풍경, 그런 30년대 중요한 작가 박태원은 아니고 요절한 박태준의 형, 음악가 박태원 집에 이제 도피를 해가서 이상화는 곧 일본 유학을 하게 됩니다. 집안은 상당히 부자였기 때문에 일본 유학을 하게 되는데 일본 유학 가서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사회주의자들과 다소의 교섭이 있었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엄청난 사건에 접하게 되죠. 그게 동경대지진이었습니다. 동경대지진이었는데 이 동경대지진을 통해가 조선인들이 막 학살당하고 폭력적으로 막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고 민족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외국 유학 또는 불란서 유학을 꿈꿨는데 이런 것을 포기하고 그 이상화가 귀국하게 되고 이 백조지 이런 데서 작품을 막 쓰면서 민족주의적 작가로 이제 성장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뒤에 이제 그 11쪽에 잠깐 써놓은 것은 제가 어디 이제 쓴 글인데 보면 이상화의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작품으로는 우리 나의 침실로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시인에게 역천 이런 작품들이 남아 있는데 이 나의 침실로
이 이상화 초기 작품들이 백조에 실린 작품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유미주의에 빠져 있다. 비학주의. 그러니까 유미주의에 빠져 있다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한 3년 후에 빼앗긴 데라도 보면 오는 거 썼잖아요. 그래서 유미주의에서 계급주의로 이동하는 그런 어떤 편향을 보여준다. 이 이상화는 이 뭐 기생들하고도 상당히 많이 사귀고 이랬는데, 그래서 유미주의에서 계급주의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을 보여준다 했는데, 실제 그 나이 침실로를 쓴 거나 또 도쿄에서 긋는 그 시를 쓴 거나 같은 시기에 썼어요. 22년, 23년 이때 같은 시기에 썼는데, 한쪽은 상당히 민족 의식을 드러내는 시를 썼고, 또 한쪽은 이렇게 뭐 하여튼 이런 어떤 나이 침실로류의 어떤 그런 감상적 낭만주의적인 그런 어떤 시를 써냈는데, 이것은 이제 혼종성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저렇게 쓰기도 하는 어떤 혼종성 속에서 작품을 썼는데, 단순하게 이상화가 유미주의에서 계급주의로 뭐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번 옛날에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그전에, 그죠. 다시 돌아가는데. 이거는 뭐 이제 이상화가 이제 자기 형을, 중국에 있는 형을 만나러 갔을 때 모습이고, 여기에 이제 이 책에 빼앗긴 데라도 보면 오는가 그는 이제 작품이 실려 있는 개벽 봅니다. 이게 조선 500년이라는 개벽 요 호수에 6월호에 빼앗긴 데라도 보면 오는가가 실려 있다는 거죠. 이제 그림 법상이 좋을 것 같네요. 시간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상화 시비고 상화 시비. 여기가 달성공원에서 알고 있죠. 달성공원.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시비거든요. 우리 최초로 세워진 시비. 이게 이제 달성공원에 있는 상화 시비고, 상화 시비 같으면 빼앗긴 데라도 보면 오는 거 이게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기에 나이 침실로라는 게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요 글씨는 자기 아들이, 상화의 아들이 썼다. 어린 아들이 썼는 글씨고, 지금 아직도 달성원에 가면 뭐 죽순하고 김소운 이런 작가들이 중심이 돼가 47, 8년경에 만든 그 상하 시비의 모습이고요. 지금 저 달서구 대곡고등학교 바로 뒤쪽에 가면 이 이상화 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화 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3.1운동에 관여했던 중요 우리 작가 중에 우리 금성지의 그 백기만을 들 수 있는데, 금성에서 이 백기만이 이장희를 데리고 왔다는 것, 하고, 또 이상화는 한 번도 시집을 낸 바가 없고, 또 이 고을은 이장희, 고을도 한 번도 시집을 낸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백기만이 상하와 고을 그런 책을 통해 가지고 이상화 시집, 고을 이장희 시집을 51년인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시집을 자기가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백기만 자신의 시집은 냈나? 그럼 자신의 시집은 또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 백기만을 매개자적 통로라, 우리 대구 문학의 매개자로서, 또 한국 문학의 매개자로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 어떤 작가로 본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조선시인 선집이라는 것을 냈는데, 이게 아마 처음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엔솔로지, 그러니까 시인 선집이죠. 26년 이전까지 뭐 김소월, 한용운, 뭐 주요한, 황석우, 뭐 중요한 작가들이 여기 다 실려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최초로 만들어진 선집, 코렉티드 포임, 코렉티드 선집이다, 이런 거죠. 이 백기만 묘소는 우리 바로 주위에 있습니다. 저 신암동 가면 신암선열공원 있잖아요. 최근에 국립공원 됐는데 신암선열공원에 이 백기만의 그 묘소가 있죠. 아마 이 독립운동가로 이제 3.1운동도 가담하고 이러니까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이제 평가받았기 때문에 이 백기만의 어떤 묘소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백기만은 상당히 열렬 청년이었고, 낭만적인 어떤 그런 아주 열정적 그런 어떤 작가였는데, 돈은 크게 없었어요. 돈은 없었는데 이상화의 그 형 이상학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일본에 유학 갔다 오고,
금성에 참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금성에 참여해서 결국 이장이라는 어떤 걸출한 시인을 하여튼 자기가 금성동인으로 이렇게 가져왔다. 그러면서 주로 열정적이니까 반항하고 자조하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결국 이 반항과 자조가 예술로서 참예술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예술 지상주의 또 참예술, 예술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체질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 시들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장희는 이제 잠깐 보면요. 이장희는 우리 문학사 중에 우리 근대 문인 100명 뭐 100명 넘을 수 있는데 이 근대 문인들 중에서 이장희는 유일하게 얼굴이 남아있지 않은 시인이다. 유일하게 얼굴이 남아있지 않는 작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문학관이나 아니면 책들 보면 이장희 얼굴이 쭉 있거든요. 머리 길게 쭉 있는데 그 얼굴은 다 그린 겁니다. 후대에 그린 거기 때문에 그때 사진술도 많이 발달됐을 텐데 이장희는 유일하게 얼굴이 남아있지 않는 시인이고 지금 남아있는 필적은 단지 저거 그죠? 글자 한자 두자 있잖아요. 이거 넓을박 우리 프린트판에도 있는데 넓을박 못년 넓은 연못이다. 넓은 연못 요거만 지금 이장희의 글씨로 남아있어요. 현재 어떻게 불행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불행하냐 불우하냐 사실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 있어요. 대구 부호 대구에서 제일 가는 부호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이병학이라는 그 부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병학이 일본의 중추원 참의가 되고 또 약간의 친일적인 어떤 그런 지주로서 우리 1910년, 20년 그 사이, 30년 사이에 서승모 지역에 있던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뭐 5살 때 죽고 계모가 들어오고 그 속에서 아버지가 기대를 했잖아요. 너는 뭐 총독부 관리가 돼야 된다. 아니면 또 너는 내가 지금 총독부 고위 관료들과 대화하는데 네가 일본의 교토 중학을 졸업했으니까 이장희가 교토 중학이 대단한 학교거든요. 그것을 졸업하고 이장희 보고 통역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장희는 다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면서 그냥 꼴방에 숨어서 우리 인용문 보면 철필화를 그린다든지 홀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다든지 이랬거든요. 홀로 구석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외톨이랄까요? 이 갇힌 방 속에서 외톨이로 그냥 앉아 계속 그 13쪽에 보면 백기만이 그려낸 그 이장희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 모습이 있는데 오로지 얇은 요 떼기 위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잡지 여백에 철필 인물화를 그리는 것이 거의 생활 시간 절반을 차지하는 대사업이었다. 이랬거든요. 이 철필 회화를 하는 동안에 거의 환상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를 자기가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을 모두 속물이라 비판하고 속물건성이라 비판하고 오로지 몇 명만 만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나의 문학은 나의 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오는 프라치나선 같이 아름답고 빛나게 써야 된다. 프라치나선. 프라치나선은 백금선, 백금. 갈고 닦아서 만들어낸 백금 같은 어떤 그런 언어를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장희가 써낸 작품들이 그 전에 이상화나 이런 작품들 읽으면 전부 이게 뭐 눈물과 언어들이 막 읽으면 사실은 좀 복잡해요, 이게. 마돈나, 밤은 깊었다, 뭐, 쫙 복잡하고요. 그런데 이장희 시를 읽으면 아주 감각적 시를 지금 구사하고 있어요. 이게 이장희 시에게 이장희가 왜 이렇게 감각적 어떤 시를 구사하고 있나. 이런 것들은 이제 경도에 유행했던 어떤, 교토에 유행했던 어떤 그런, 감각적 문학 풍조. 이런 것이 또 다소 있었을 것이고, 그 성격이 하여튼 뭐, 복잡한 것이라는 어떤 속물건성 같은 거 다 싫어하고 이랬잖아요. 끊임없이 갈고 닦는 이런 성격 이런 것들이 그 언어에 반영된 게 아닌가. 그 봄은 고양이로다 이렇게 서대는 이장희의 몇 편 안 되는 시들이 20년대 초기 문단에 전부 울고불고 하는데 김소월, 한용운 다 그렇잖아요. 길고 그런데 이장희는 그렇지 않았다. 상당히
근대 시의 어떤 모습들을, 근대적 시의 모습들을, 회화적인, 감각적인 시의 모습들을 하여튼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엄청나게 요절했는데 이 글자만 보더라도 이장희가 얼마나, 자, 이 좁은 공간에서 넓은 연못을 자기가 넓은 어떤 공간, 유토피아를 이렇게 희구하고 있었는지를 요 글자, 남아있는 글자 두 자에서 우리가 이장희의 내부 심리를 읽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진근은, 이 현진근은 이제 현진근 얼굴이 문장에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은 상당히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현진근의 노년 모습이죠. 노년 모습인데 현진근은 뭐 대구 우체국장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조사에 의하면 아버지가 우체국장을 했나? 그 최원식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직원 이력서를 조사해 보면 이게 대구부 주사 정도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광무 5년까지 전보사 주사했다. 이럴 때 아마 이 현진근이 태어났다. 대구에서 태어났고 대구의 친구들과 이제 만나게 되고 아까 거화에 17년에 참가하게 되고 물론 주거주지는 서울 중인이었고 서울에 살았고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죠. 있는데 이 현진근은 뭐 우리가 문학 시간에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나에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초기에 어떤 소설들은 이제 타락작했는데 빈처, 뭐 술 권하는 사회, 사회가 나로 하여금 술을 권한다, 뭐 등등 이제 사적인 어떤 소설, 사적인 어떤 그런 소설을 써내다가 마지막에 가면 상당히 중요한 무게 있는 작품들을 써내잖아요. 조선의 얼굴, 아까 표상 상징 뭐냐 했는데 작품집 제목이 조선의 얼굴, 조선의 얼굴이었잖아요. 조선의 얼굴. 여기에 유명한 작품 고향 하는 작품이 실려 있잖아요. 고향.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 그 맞은편 그 열차 안에 있는 그 사람 모습을 그려내고 있고 무영탑 하는 그 작품. 이제 무영탑은 석가탑이잖아요. 석가탑. 아사달 아산녀 이야기를 이렇게 역사 소설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그려내 보인 중요한 작가다는 거죠. 그 15쪽에 보면 그 현진근은 하여튼 뚜렷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던 작가였다. 민족의식을 갖고 있던 작가였다. 자,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치 못하는 것이다. 조선 문학인 다음에야 조선의 땅을 든든히 디디고 써야 될 줄 안다. 이렇게 선언하고 실제 동아일보 기자로서의 삶, 소설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30년대 중반에는 동아일보 사회부장을 했거든요. 공교롭게도 이 사회부장 하는 시기에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했잖아요. 이 히틀러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올림픽의 조직화랄까요. 여기에서 이제 1등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일장기를 달고 있으니까 이 동아일보 기자들이 이제 이 사회부장이 이 현진근인데 현진근 책임하에 일장기를 가려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장기 말살 사건으로 인해서 옥고를 치르고 이런 어떤 민족 의식이 투철했던 어떤 그런 작가였다고 할 수 있어요. 뭐 근데 이게 아까 우리 잠깐 다시 우리 돌이켜 보면 3.1운동 전후에 자 나가 개인이 개성이 이제 표출된다 했는데 잠깐 장정을 통해서 잠깐 보면 사실 개인이 근대에 접어들면서 근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나거든요. 나 개인 근대라는 게 결국 개인이 제일 중요한데 나를 발견하고 자아를 각성하고 또 내가 나의 힘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고 주체적 입장에서 나와 사회의 관계를 조응하고 아까 뭐 상호 주관성 그런 말도 나왔는데 이런 게 이제 근대의 어떤 중요한 어떤 핵심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20년대 여기 보면 표지를 보면 백조, 금성 이런 데 보면 전부 이 당시에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어떤 그런 표지화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아까 뒤쪽에 보면 김관호의 해질녘은 이런 그림을 동경미술학교의
유학생이었던 김관호가 해질녘을 출품해서 자, 제 1등상을 탔다. 그런데 이 서양화를 출품해서 1등상을 탔는데 이 대동강변에 있는 누드화를 지금 그려냈잖아요. 그려냈는데 이 뒷모습을 이제 그려냈는데 앞모습은 꿈도 못 꾸죠. 물론 못 꾸는데 이 뒷모습을 그려냈는데 이 당시 매일신보에 김관호 군, 야, 일본 그 미술계에서 1등 쾌거를 이렇게 딱 크게 쓰면서 우습게도 이 그림은 보여주지도 못했어요. 그림은 신문에 실지도 못했다고요. 그런데 이 처음에 이제 잡지들 표지에서 이런 어떤 개성, 자 이런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서 백조의 그 네 표지인데 백조의 네 표지 보면 이것도 이제 누드와 뒷모습을 그려냈는데 여기에 이것을 드러내기는 20년대도 아직까지도 약간 타인의 어떤 검열이 할까요? 그러니까 뭐랄까 경찰의 검열이 아니라 남의 어떤 검열 이런 게 있었는지 여기에 그만 이렇게 신화를 가져와서 신화 화살 날개에 있을 게 누구겠어요 이거? 큐피터 그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신 큐피터 그 로스 이 신을 가져와 가지고 이게 넣음으로써 신화 속으로 이렇게 넣음으로써 그것을 이제 무화시켜 보려고 했다. 이것도 2, 3년 지나서 금성에서도 이렇게 또 누드화를 계속 시도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개성의 발견, 개인이 중요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 문학에서 보여주고 이런 것을 통해가 그전에 문학들이 항상 전부 이게 윤리적이었거든요. 계몽적이고 윤리적이었고 전부 교술적이었다. 최남선, 이광수의 문학들이 전부 이제 강요하죠, 강요. 저 뒤쪽에 보면 잠깐 보면 이제 그는 계몽의 시대는 전부 이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작가나 또는 작품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뭔가 가르치려는 어떤 그런 게 강했다는 거죠. 만민공동의 독립신문, 국민소학독본, 이 국민소학독본은 우리나라 최초의 그 교과서거든요. 국어교과서. 오른쪽에도 보니까 자, 학교란 사람을 교육하여 성취하는 곳이니 비유컨대 비하되 각양 모종을 기르는 모판이요. 뭐 이런 식으로 쭉 써놨는데 전부 가르침과 배움의 역사가 학교라는 게 아니면 최남선, 신문관 뭐 이런 것을 통해가 전부 이렇게 계몽시키는 거죠. 계몽.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어떤 계몽의 어떤 논리가 강했는데 이런 계몽의 논리들이 이제 1920년대 접어들면서 3.1운동이라는 어떤 큰 역사적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개인으로, 나로, 내가 나의 힘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어떤 순간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되니까 간략하게 하죠. 저 이거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빠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보면 이제 20, 30년대 대구에도 이렇게 이제 대구 작가들을 또 보면 이제 뭐 인왕동 시대, 장혁주의 인왕동 시대. 장혁주는 상당히 초기에는 프롤레타리아 작가로서 문제적인 어떤 작품들을 많이 써냈는데 나중에는 일본어로 기화이죠, 기화. 그런데 이 불행히도 남긴 이 작품은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풍습, 풍모를 잘 그려내고 있어요. 이인성이 그렸는데, 이인성이 그려낸 장혁주의 인왕동 시대. 인왕동은 경주잖아요. 반월성, 울성 바로 옆에 인왕동 시대 그런 게 있고. 최초의 희곡집, 황야에서도 보면 이게 이제, 여기들이 최초의 장정가 표시된 어떤 작품이 이 사람은 대구에서 활동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대구에 있었죠. 50년대 황야에서 그런 게 있었고 이것도 누드화를 약간 표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우리 워낙 유명하게 알려진 지금도 이제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그죠? 예. 그 물새발자옥 그 윤복진, 박태준, 이인성이 만들어낸 이 그 작곡집인데 이 세 사람이 동요, 음악, 그 다음에 미술 이 세 사람이 만들어낸 중요 작곡집인데 요게 요 부분이 지금 이인성이 판화잖아요. 판화. 실제 판화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책 가격이 상당히 비싸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대구문학관에 소장하고 있는데 아마 살 때도 상당한 가격을 주고 산 책이다. 실제 판화니까. 판화가 부착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해방이 되면서 다시 이 3.1, 해방 전에는 이 3.1 운동이 호명된다. 불러들이기가 어렵겠죠. 자, 이 통치, 일본이 있고, 일본의 아까 소요, 내란으로 바라봤는데, 이 해방이 되면서 억압 주체들이 사라졌으니까, 이 3.1 운동은 다시 호명되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죠. 특히 해방 직후에 좌익들의 서적 속에 좌익들의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조직이나 운동 속에 3.1 운동은 상당히 중요한 제재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대구에서도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10월 항쟁이잖아요. 대구 10월 항쟁인데 이 대구 10월 항쟁을 박헌영 희야 남노당 계열 쪽에서 그 중요 문화부 전사격이었던 이마가 서기를 오늘의 3.1 운동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의 3.1 운동. 그만큼 이 3.1 운동을 호명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진로, 자기들의 어떤 삶, 자기들의 어떤 그 투쟁의 어떤 그 과정에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3.1 운동을 표상화하는 작업들. 아까 앞에 선생님들 뒤에서 잠깐 들어보니까 뭐 표상화, 상징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3.1 운동을 가져와서 이제 표상화하는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전부 이제 좌익 측에서 나온 책들이거든요. 3.1 기념 시집, 그 다음에 조선 해방과 3.1 운동. 이게 전부 이제 좌익 쪽에서 3.1 운동이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의미 있었고 표상이 되는지를 다 그려내고 있어요. 시에서, 소설에서, 희곡에서, 아니면 이런 논설에서 3.1 운동이 갑자기 해방 이후에 막 부각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1 운동, 이 김남천의 3.1 운동인데 이렇게 이 표지를 통해 가지고 이 3.1 운동의 어떤 중요한 모습들을 그려내 보이고자 한다는 거죠. 그 우파에서도 여전히 3.1 운동을 중요한 제재로 삼고자 했다. 우파에서 제재로 삼고자 삼은 가장 중요한 작품이 유치진의 어떤 작품이었는데, 유치진의 조국하는 그 희곡을 보면 이 교과서에 많이 실렸어요. 옛날에 교과서에 많이 실렸는데 조국에 보면 배우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정도 그런 애가 나오고, 정도가 3.1 운동에 지금 가담해야 되는데 가담을 못 하고 있잖아요. 왜 가담 못 하느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늙으신 어머님 때문에 가담을 못 해. 내가 지금 3.1 운동에 가담해가지고 잡혀가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나? 이래가 내적 갈등 속에서 막 헤매고 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정도야 불러가지고 이제 이 정도는 효와 충사에서 고민하는데 어머니가 너는 3.1 운동에 참가해라. 참가함으로써 도리어 나의 마음도 편해지고 나도 또 이래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하니까 정도가 이제 3.1 운동에 가담해서 영웅적 투사로, 영웅적 모습으로 변모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소에서는 다수 나중에 이제 우리 50년대, 60년대 교과서에 계속 실렸는데 이 소에서는 그러니까 이 국가 이데올로기,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는 중요한 제재로 3.1 운동을 불러왔다. 그리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 교과서에도 3.1 운동이 계속 불려졌거든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까 노래 생각 안 났는데 옥 속에 갇혔어도 만세 부르는 어디
그 앞에는 어디 되지?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옥속에 갇혔어도 만세 부르는. 이거 우리 국민학교 때 엄청 노래 불렀잖아요. 이거 김념식 아니면 교과서에 이게 나훈영 작곡, 강소천 작사인데 이거 거의 우리 쫙 서가지고 7살부터 15살까지 학교 운동장에 서가지고 일렬로 서가지고 계속 불렀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애국심이 막 쏟아났어요. 이 패트리어티즘, 애국심이, 국가주의 애국심이 막 쏟아져 났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교육 과정 속에서 이런 이 희곡이 많이 또 실렸다고. 이게 뭐 아까 조국 이런 게 하여튼 상당히 국어 교과서에 많이 하여튼 실려 있었다. 이런 게 이제 그 기억을 호명해서 현재의 어떤 관점, 현재의 정체, 현재의 삶의 길에 중요성을 부여하려는 어떤 그런 전략 속에서 3.1운동이 상당히 많이 호명되었다. 하여튼 3.1운동이 사실 미완의 혁명이었지만 이제 억압적 타자에 대해서 전민족이 단합하여 맞선 황홀한 순간, 기억의 어떤 순간이었고, 이 공통된 집단적 기억으로서 우리 민족이 하여튼 남아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그 앞에 우리가 표지화를 잠깐 봤는데, 이거는 사실 해방의 어떤 간격을 노래한 어떤 그런 표상이잖아요. 해방의 간격을 노래한 표상인데, 이거는 이제 해방기념엽서, 이때 상당히 많이 팔렸는데, 해방기념엽서의 그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대구에서 발행된 아동 잡지, 아동의 어떤 그 표지화인데, 이 우리 민족이 억압 속에서 벗어나가 이렇게 3.1운동은 억압 아래에서 불렀던 것이고, 자, 억압에서 벗어난 기쁨을 이제 노래하는 게 이제 해방 공간의 어떤 모습인데, 이제 3.1운동 때 기대했던 또 희망했던 이런 모습들이 해방 공간에 와서 이렇게 이제 표상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다. 아까 태극기가 시끄럽던데, 하여튼 이 태극기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표상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구에서는 이렇게 뭐 또 이런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 이건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일단 하도록 하죠.